나오고 네. 좁고 어두운 골목에는 오물이 넘쳐 흐르고요. 햇빛도 제대로 안 드는 그런 비좁은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결핵 같은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던 맞아요. 정말 끔찍했죠. 당시 도시라는 공간이 기회의 땅이 아니라 사실상 죽음의 공간에 가까웠다고들 하니까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비합리적이고 비위생적인 혼돈을 끝내야 한다.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도시를 질서정연하게 재창조할 수 있다. 아, 이게 바로 모더니즘 사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시를 뭐랄까 감상이나 역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보고요.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운 거죠. 도시를 기계처럼 만든다라. 와, 진짜 급진적인 발상이네요. 그만큼 당시 도시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당연히 있었겠죠. 아, 물론입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1928년에 결성된 근대 건축 국제회의, 즉 시암입니다. 시암. 네, 당대 최고의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이 모여서 이상적인 도시란 무엇인가? 이걸 논의했고 그 결과물이 1933년에 발표된 아테네 헌장이에요. 이 헌장이 현대 도시계획에 미친 영향은 정말 막대합니다.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건가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기능 분리. 네. 이 헌장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도시를 아주 명쾌하게 네 가지 핵심 기능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바로 주거, 노동, 여가, 교통. 아, 사는 곳, 일하는 곳, 쉬는 곳, 그리고 이동하는 곳 이렇게 딱 나눈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는 곳, 일하는 곳, 쉬는 곳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사이를 효율적인 교통망으로 연결하자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도시기획의 주도권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역사나 전통이 아니라 과학적 판단을 내리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하니까 우리한테 맡겨라 뭐 이런 거였네요. 그렇죠. 도시의 운명을 엘리트 계획가들이 백지 위에 새로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르코르부제겠죠. 그럼요. 르코르뷰지에는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아이콘이자 가장 열정적인 전도사였습니다. 당시 파리 도심의 유서 깊은 말의 지구를 보면서 이곳은 암적인 존재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과거의 흔적을 그냥 다 밀어버리고 싶어 했군요. 네, 완전히요. 깨끗이 밀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가 제안했던 빛나는 도시 계획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핵심 개념이 공원 속 타워인데 이게 사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도시가 너무 빽빽한 게 문제라면서 오히려 건물을 더 높고 거대하게 짓자고 했으니까요. 맞아요. 아주 역설적인 발상이죠. 르코르뷰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낮고 빽빽한 건물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도시가 혼잡하고 어두운 거다. 그렇다면 건물을 위로 쌓아 올리자. 네, 건물을 위로 아주 높게 쌓아 올리자. 그러면 지상 공간이 남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였어요.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전체 땅의 15% 미만으로 줄이고요. 나머지 85%의 광활한 땅을 모두 공원과 녹지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수직으로 밀도를 높여서 수평적인 여유를 얻자는 거군요. 그렇죠. 그의 유명한 선언.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말 속에 이런 효율성과 기능성에 대한 믿음이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정말 유토피아 같아요. 초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공원을 보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거대한 비전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도구들이 사용됐나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클리드 조닝이에요. 유클리드 조닝이요? 네, 이름이 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토지의 용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칼로 무자르듯 엄격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아, 처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는데요. 공장 바로 옆에 집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물론이죠. 유해물질을 내뿜는 공장 바로 옆에 주택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공중보건을 위해 분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죠. 그건 충분히 합리적인데 뭐가 문제였던 거죠? 이 원칙이 도시 전체로 너무 극단적으로 확장된 게 문제였습니다.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른바 직주분리 현상이 고착화된 거예요. 아... 한번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거지역에서 빠져나와 상업지구나 공업지구로 향하고 저녁이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전쟁이죠. 이 거대한 인구 이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시는 점점 더 넓은 도로를 필요로 하게 됐고요. 결국 자동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낮에 주거지역은 텅 빈 유령 도시가 되고 밤에 업무지구는 인적이 끊기는 비효율이 발생한 거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낮에는 정말 한산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뭔가요? 두 번째 도구는 아마 매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슈퍼블록입니다. 슈퍼블록이요? 네, 전통적인 도시의 길은 보통 한 변이 한 60m에서 100m 정도 되는 작은 블록들이 촘촘한 격자망을 이루고 있었어요. 네.
골목길을 걷다 보면 금방 다른 길을 만나고 길모퉁이에 가게도 있고. 그렇죠. 우연히 이웃과 마주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더니즘 계획가들은 이런 촘촘한 길이 자동차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를 최소화한 거대한 블록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슈퍼블록입니다. 얼마나 큰데요? 한 변의 길이가 400m에서 길게는 800m에 달해요. 지금 사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반대편 상가에 가려면 한참을 빙 둘러가야 하잖아요. 맞아요. 단지 안을 가로지르는 길은 거의 없죠. 블록 안은 외부 도로와 단절된 거대한 섬처럼 변했고 보행자에게는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벽만 보이는 지루하고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따라 형성되던 다양한 상점과 활동이 사라지면서 말 그대로 거리의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와, 거리의 죽음,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조닝이 도시를 기능적으로 쪼갰다면 슈퍼블록은 물리적으로 도시를 단절된 섬들의 집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모더니즘의 원칙들이 마치 실험처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도시가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도시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죠. 맞습니다. 1960년에 완공된 이 도시는 하늘에서 보면 거대한 비행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동체 부분은 정부청사가, 양 날개 부분은 주거구역이 자리 잡고 있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 같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이상이 남김없이 실현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라면 정말 살기 좋았을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안타깝게도 그 완벽한 질서가 오히려 비인간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브라질리아는 아테네 환장의 원칙에 따라 행정, 상업, 주거구역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계획가들은 혼돈 없는 질서를 꿈꿨지만 현실은 활력 없는 질서였습니다. 활력 없는 질서요. 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우유 한 팩을 사려면요. 주거구역에서 차를 타고 상업구역까지 이동한 다음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정말 비효율적인데요. 자동차가 없으면 아예 생활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고속도로망처럼 설계되어서 보행자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왕복 10차선이 넘는 도로를 건너려면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헉. 인류학자 제임스 홀스턴이 브라질리아를 연구하면서 이곳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퍼블록이 가져온 거리의 죽음이 도시 전체 스케일로 구현된 셈이죠.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했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모든 계층이 어울려 사는 평등한 도시를 꿈꿨다면서요? 네, 계획가의 이상은 그랬습니다. 모든 시민이 슈퍼 쿼드라라고 불리는 동일한 형태의 주거블럭에 함께 살기를 바랐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계획도시 중심부의 비싼 주거 비용은 고위 관료나 부유층만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럼 도시를 건설했던 노동자들은요? 정작 이 도시를 짓기 위해 땀 흘렸던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은 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허가 위성도시, 즉 파벨라를 형성하게 됐죠. 아, 결국 완벽하게 계획된 부촌과 무질서한 빈민촌이라는 극심한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버렸군요. 네, 르 코르비지에가 직접 설계한 인도의 신도시 샹디가르 역시 인간적인 스케일을 압도하는 거대한 건물과 광장 때문에 비슷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듣고 보니 모더니즘의 이상이 현실에서는 수많은 문제를 낳았군요. 그 실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공공주택 단지 프루이트 아이고의 비극입니다. 프로이트 아이고. 네, 1954년에 완공된 이 단지는 그야말로 르 코르비지의 꿈이 실현된 곳이었어요. 넓은 녹지 위에 33개의 11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섰죠. 당시 언론에서는 미래 주거의 모델이라며 찬사를 쏟아냈고 열악한 슬럼가에서 이주해온 저소득층 주민들은 마치 호텔에 사는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시작은 정말 희망적이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비극으로 끝난 거죠? 그 희망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몇 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지는 순식간에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와 마약, 파괴의 운상으로 전락했어요. 세상에. 주민들은 강도와 폭행의 위협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고 복도와 계단은 소변과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깨지지 않은 유리창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요. 입주율은 30% 밑으로 떨어졌죠. 결국 시 당국은 이 단지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폭파된 거군요. 맞습니다. 1972년 3월 16일 오후 3시 32분.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워낙 상징적인 순간이라서요. 프리트 아이고의 첫 번째 건물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어 거대한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TV로 지켜본 건축평론가 찰스 젠크스는 훗날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오늘 모던 건축은 사망했다. 모던 건축이 사망한 날이라 그 폭파 장면이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실패를 선고하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된 거군요. 그렇죠.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물론 가난이나 인종차별 같은 사회적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공간 자체가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점을 파고든 사람이 건축가 오스카 뉴먼입니다. 그는 프리트 아이고의 실패를 방어 공간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했어요. 방어 공간이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이라고 느끼는 영역, 즉 영역성이 확보될 때 그 공간의 주인의식을 갖고 자연스럽게 주변을 감시하며 안전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앞 골목은 내가 청소하고 낯선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신경이 쓰이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 아이고의 공간은 정반대였어요. 수십 가구가 함께 쓰는 길고 어두운 복도, 누가 오가는지 알 수 없는 외진 계단,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모호한 1층의 텅 빈 필로티 공간. 우구의 공간도 아닌 곳이 되어버렸군요. 네, 주민들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죠. 이런 공간들은 범죄자들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숨길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거대한 건물과 불분명한 공간이 주민들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앗아갔고 과거 슬럼가에 존재했던 이웃 간의 끈끈한 거리 중심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가 거대한 기계처럼 설계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이 소외되는 문제가 생겼군요. 이런 거대한 흐름에 제동을 건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건축가도 도시계획가도 아니었어요. 뉴욕의 한 평범한 주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제인 제이콥스입니다. 제인 제이콥스. 그녀가 1961년에 출간한 전설적인 책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당대의 도시계획가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치료한다면서 엉뚱하게 피를 뽑아내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 와, 정말 통쾌한 비판이네요. 전문가들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제이콥스의 무기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거리를 수십 년간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찰한 경험이었죠. 그녀는 살아있는 도시, 활기찬 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해서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를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게 모더니즘의 원칙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겠군요. 네, 완전히요. 그 4가지 조건이 정말 궁금하시죠? 네, 알려주세요. 첫째, 복합 용도입니다. 르 코르부지에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죠. 주거, 상점, 사무실, 식당, 공원 같은 다양한 기능이 한데 섞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죠? 그래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상점 주인이나 주민들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자연스러운 감시자인 거리의 눈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은 블록입니다. 슈퍼블록에 대한 완벽한 안티테제죠. 블록이 짧고 교차로가 많아야 보행자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더 많은 길모퉁이에서 새로운 풍경과 우연한 만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걷는 재미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 조건이죠. 그리고 셋째는 오래된 건물의 필요성입니다. 모더니스트들은 낡은 것을 모두 부수고 반짝이는 새 건물을 짓고 싶어 했지만 제이콥스는 도시의 활력을 위해 낡은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은 임대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이 부족한 작은 서점, 개성 있는 카페, 예술가들의 작업실,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싹틀 수 있는 경제적 토양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 조건은 뭔가요? 집약적 밀도라고 들었는데 이건 르 코르비지에도 밀도를 강조하지 않았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둘이 말하는 밀도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르 코르비지의 밀도는 높은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서로는 멀리 떨어진 그런 고립된 밀도였습니다. 아, 물리적인 밀도군요. 네, 반면 제이콥스의 밀도는 다양한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촘촘하게 엮여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활동하는 관계의 밀도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통찰은 도시가 잘 설계된 기계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와 같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서구에서 모더니즘이 이렇게 큰 비판을 받고 프루이트 아이고 같은 실패를 겪고 있을 때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은 오히려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엄청난 압축 성장을 이뤘잖아요. 네, 그랬죠. 특히 서구의 프루이트 아이고와 똑같이 고층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지었는데 슬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성공적인 주거 모델로 꼽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바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HDB입니다. HDB요? 네,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은 모더니즘이라는 하드웨어는 그대로 가져오되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를 현지 상황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다는 데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바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이드 데코라는 공간입니다. 르 코르부지에가 제안한 필로티 구조, 즉 아파트 1층을 기둥만 남기고 비워두는 개념을 가져온 건데요. 프루이트 아이고에서는 범죄의 온상이 됐던 바로 그 공간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이곳을 주민들의 결혼식, 장례식, 생일 파티, 시장 같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일어나는 아주 활기찬 공용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초래하기 쉬운 이웃 간의 단절을 막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완충장치가 된 거죠. 와... 또한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종이나 소득계층이 한 단지에 몰려 사는 것을 막는 강력한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서 개토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같은 설계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의 경우는 어떤가요?
서울 역시 모더니즘의 세례를 아주 강하게 받은 도시잖아요. 서울에서는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을 극적으로 역전시킨 아주 상징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청계천 복원 사업이죠. 청계천. 1970년대에 오염된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세운 것은 자동차 중심의 효율성과 속도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모더니즘적 근대화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시민들의 오랜 염원 끝에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다시 물길을 열었죠. 이것이야말로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그 변화를 증명합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 주변 지역의 한여름 온도가 서울의 다른 도심 지역보다 평균 3.3도에서 5.9도나 낮아져서 도심 열섬 현상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와, 5.9도나요? 네, 대기질도 개선되어 미세먼지 농도는 35%나 감소했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교통 대란 우려와 달리 도심으로 진입하는 승용차 통행량이 오히려 2.3%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도로를 없앴더니 오히려 차가 줄어든 거죠. 정말 신기한 결과네요. 이는 도시가 더 이상 자동차를 위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유기체이자 살아있는 생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계획되었지만 텅 비어있던 브라질리아의 광장과 주말마다 시민들이 모여서 돗자리를 펴고 물에 발을 담그는 청계천의 풍경, 둘 중 어떤 도시가 더 인간적인지는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매일 걷는 길과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오늘 퇴근길에 걷는 그 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을까요? 자동차의 효율성을 위한 공간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를 위한 공간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도시 공간은 여전히 기계가 되려는 꿈과 살아있는 생태계가 되려는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기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네요. 여러분의 동네에서는 르코르부지에의 유령과 제인 제이컵스의 정신 중 어느 쪽이 더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겁니다.